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심리건강과의 임상심리 전문가 이원혜입니다. 예,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강의를 같이 들을 내용은 신경심리평가와 기분검사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우선 신경심리평가의 개념과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인지 영역의 개념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신경심리검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노인 대상의 인지기능 검사 중에 선별검사와 총집형 신경심리검사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또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년기 우울증 검사로서 노인 우울 검사의 활용 방법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신경심리 평가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하겠고 이어서 기분검사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신경심리 평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신경심리 평가란 우선 신경심리학에 기초한 심리평가 방법입니다. 그럼 신경심리학이란 무엇일까요? 신경심리학이란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과정, 여기서 심리적인 과정이라 함은 행동이나 정서나 사고, 즉 인지기능 등을 뇌의 구조라든가 그 체계와 관련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즉 뇌의 어떤 구조나 기능들이 우리의 정서, 행동,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그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임상 장면에서는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기능적인 문제가 행동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것을 연구합니다. 신경심리평가란 이 뇌 기능을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즉 이 신경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을 신경심리 검사나 행동관찰, 임상면담, 자료를 수집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해당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까지가 포함돼서 신경심리평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경심리검사, 신경심리평가 이 말을 혼동해서 쓰는데 검사는 신경심리평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이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치매와 신경심리평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데 치매는 인지기능 저하가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인지기능 저하를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신경심리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우리가 그 뇌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신경심리평가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근래에는 그 영상학적인 검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뇌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데는 영상학적 검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기능적인 측면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신경심리평가 역할이 아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그런 신경심리평가의 목적을 살펴보면 진단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 이 사람이 치매일지 아니면 정상 노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냥 일반적인 기억력 저하일지 아니면 치매 단계는 아니지만 경도 인지장애 수준인지 이런 진단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치매라는 것은 인지기능 저하가 복합된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병인에 따라서 그 진단명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 병인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진단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신경심리평가를 통해서 치매의 심각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치매 단계에 있더라도 이 인지기능의 저하가 경미한 것인지 중간 정도인지 심한 것인지 어떤 인지기능이 어느 정도로 저하됐는지 그 유형과 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환자를 관리하거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분에게 이 정도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에 약을 써야 되는지 다른 어떤 심리적인 개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심리평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치료 과정에서 아니면 시간 경과에 따른 인지기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경과를 추적하는 데도 신경심리평가가 활용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신경심리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심리평가는 일반적으로 그 의사나 임상가들이 그 환자를 의뢰하게 되겠죠. 그 의뢰 목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 목적에 따라서 그 결과에서 제공해야 될 어떤 핵심 주제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의뢰된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의
그 인지 기능이나 행동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정보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이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임상가의 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정보 수집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신경심리 검사와 신경심리 평가를 많이 혼동하는 데는 이 정보 수집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신경심리 검사는 곧 신경심리 평가 이 말을 같은 개념으로 쓰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경심리 검사는 신경심리 평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심리 평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거 세 가지가 면담, 행동관찰, 신경심리 검사입니다. 신경심리 검사만큼이나 면담이나 행동관찰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도 중요한데 그것들은 이 검사에서 얻어지는 점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임상 면담은 환자를 만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죠. 그 중에 처음에 이제 초기 환자를 만나게 되면은 평가 목적이나 평가 방법, 절차 등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라포를 형성해서 향후 그 신경심리 검사에서 이렇게 수행을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신경심리 검사 점수들은 연령, 성별,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리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담 과정에서는 연령과 교육 연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분들의 직업력은 과거 기능 수준을 추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직업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업이 변동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생애 전반적인 기간 동안 직업적인 경력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인지 기능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학적인 병력은 없는지, 지금 의학적 처치나 복용하고 있는 약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향후 해석에 어떤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행동 관찰 역시 매우 중요한데 그 신경심리 검사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많이 평가가 되기도 하지만 이 행동 관찰은 그 이외의 정보들도 많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 환자분들의 행동 관찰을 통해서 시력이나 청력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노인분들한테는 시력 청력을 물어보면은 잘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냥 노화가 되면 다 그 정도는 안 들리려니 안 보이려니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를 수행하다가도 이렇게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의심되거나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의심되면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운동 기능은 그 검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양손의 움직임이나 사용이 원활한지를 평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심리 평가 중에는 손을 사용한 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운동 기능, 특히 편측 마비라든가 부전 마비라든가 운동 기능의 약화는 뇌의 어떤 구조적, 기능적 이상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 기능에서는 걷는 것, 사지의 움직임, 운동 협응은 잘 이루어지는지, 손 떨림이나 하지의 떨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신체 기능도 꼭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피로도가 높다든가 통증이 있다든가 노인들이 흔히 수반되는 신체 기능에 저하는 향후 검사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신체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수행 동기가 떨어져서 검사 수행이 저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언어 사용의 특징도 향후 언어 평가를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언어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행 동기나 협조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검사 초반에는 굉장히 수행 동기가 높거나 협조적이더라도 긴 시간 동안 신경심리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수행 동기가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행 동기나 협조 정도의 변화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심리 검사가 이제 정보 수집 방법 중에 마지막 정보 수집 방법인데요. 그 신경심리 평가의 중요한 정보 수집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신경심리 검사에 대한 것들이 오늘 아마 강의의 요지일 텐데 신경심리 검사는 잘 기준이 확립된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들에 우리가 제시하는 신경심리 검사들은 국내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진 그런 검사들입니다. 실시 방법, 채점 기준, 규준 등을 숙지해야지 기본적인 검사의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기초가 됩니다. 예, 이제는 신경심리 평가의 절차 중 해석과 관련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석은 수집된 자료, 즉 면담이나 행동관찰, 신경심리 검사의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의뢰 사유에 맞게 피검자 상태를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해석의 그 기본은 그 신경심리 검사의 수행 점수를 기준으로 한 양적인 분석에 기초하되 행동 특성이라든가 임상 면담에서 수집된 정보, 검사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통합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피검자분이 손이 사용되는 필기형 검사에서 수행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피검자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 마비가 와서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필기 기능의 문제가 아니고 손을 쓸 수 없는 운동 기능의 문제로 그 필기를 사용한 그 검사에서의 갖는 의미, 그 기능이 저하된 게 아니고 운동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수행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피로도나 통증 이런 부분들도 수행 저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굉장히 신경심리 평가 안에서 전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써놨지만 검사나 행동관찰, 임상면담, 자료 수집은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면 테크니컬하게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실시할 수 있겠지만 해석은 이 임상과의 통합적인 추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통한 해석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는 그럼 신경심리 평가에서 진행되는 주요 인지 영역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지 영역이라고 얘기할 때 특히 치매와 관련돼서는 진압력, 주의력,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전두엽 관리 기능 이런 측면들을 굉장히 중요한 신경인지 기능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계산 능력이라든가 뭐 실행증이라든가 이런 인지 기능이 평가되기도 합니다. 자, 진압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진압력이란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죠. 진압력은 영어로 오히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표현이 더 잘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압력, 즉 오리엔테이션이라 함은 자신과 현재의 환경을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 진압력이라고 하면 현재의 시간 상태를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장소 진압력이라 함은 현재 자신이 위치한 장소,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 진압력이라 함은 현재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인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진압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압력이란 말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죠. 오히려 진압력은 영어로 오리엔테이션이란 표현이 우리에게 더 잘 이해되고 와닿을 것 같습니다. 진압력, 즉 오리엔테이션이라 함은 자신과 현재의 환경을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라는 것입니다. 진압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 요소는 시간 진압력, 장소 진압력, 사람에 대한 진압력입니다. 시간 진압력은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달인지, 계절이 어떻게 되는지, 올해가 몇 년도인지, 무슨 요일인지 이런 시간 상태를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특히 오늘을 기준으로 한 시간의 흐름, 시간 감각을 일컫기도 하는데요. 그 시간 진압력은 이렇게 치매 단계에서 흔히 쉽게 저하되는 인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근데 입소시설 같은데 장기간 단조로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게 늘 같은 시간대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시간 진압력이 저하되기가 조금 더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장소 진압력은 현재 내가 위치한 장소, 공간이 어디인지를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했을 때 좀 낯선 길을 가게 되면 길 찾기를 잘 못하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방향 감각을 쉽게 잃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집안에서도 길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제가 아까 진압력은 현재와 관련된 현재의 환경을 인지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장소 진압력을 물을 때는 현재 위치한 공간에 대한 인지 능력을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위치한 이곳이 어디인지 이것들을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가다가 장소 진압력을 확인하는데 어르신 집 주소를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의 집 주소를 본인이 아는 건 현재 이곳이 아니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주소에 대한 인지입니다. 그거는 그냥 과거 장기 기억에 저장된 지식을 묻는 것이지 현재 장소에 대한 진압력을 묻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진압력은 사람을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특정 인지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그런 손상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람에 대한 진압력은 시간 진압력이나 장소 진압력보다는 조금 더 서서히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을 잘 가물가물 잘 못 알아본다든가 이런 현상부터 나타나서 심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늘 접하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의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의력은 정보를 처리하는 초기 단계에 관여하는 인지기능입니다. 주의력이 뭔지를 설명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인지심리학 교과서에는 주의력이란 주의를 잘 기울이는 능력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주의를 다른 용어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아주 짧고 정보 처리 초기에 정보를 입력하고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일컫기도 합니다. 주의력은 기억력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주의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어떤 정보도 정확하거나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의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정보에 제시된 정보, 자극에 잘 초점을 맞춰서 그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 우리가 이거를 각성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경계 능력은 각성보다는 조금 더 집중력이 요하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특정 자극에 주의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기울이는 능력, 이 경계 지속적 주의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택적 주의력은 여러 자극이 동시에 제시됐을 때 우리가 특정 내가 필요한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의는 돈이나 어떤 자원과 같이 우리에게 각자마다 양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가 주변에서 있는 수많은 자극들에 다 주의를 일일이 투입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투입하게 되면 정작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자극에 주의를 못 기울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 나에게 필요한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더 고차 인지 기능이다 보니까 그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났을 때, 특히 전전두엽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 선택적 주의력은 저하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주의 전환 능력은 한 가지 일에 주의를 기울이다가 다른 일로 주의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내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주의를 바꾸는 능력을 일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그 고차 인지 기능에 해당되는데요.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이느라고 다른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든가 이런 일은 나중에 생각의 전환을 빨리빨리 못하게 한다든가 그 특정 사고에만 집착하고 다른 관점의 사고를 갖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주의 분할 능력은 동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운전인데요. 운전을 할 때는 핸들도 돌리지만은 전방의 차도 봐야 되고 이 미러를 통해서 후방에는 차가 있는지 양 옆에 또 어떤 차들이 끼어들기를 하거나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동시에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주의를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나눠서 쓰게 됩니다. 특히나 그 순간순간 내가 좀 더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활동에는 주의가 더 많이 배분되지만 동시에 다른 일에도 주의를 나눠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적 주의력은 동시에 벌어지는 여러 자극 중에 특정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인 능력이라면 주의 분할 능력은 동시에 벌어지는 여러 정보들에 다양하게 주의를 나눠 쓰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의 분할 능력도 일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복잡한 일 처리에 꼭 필요한 인지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의의 양이나 주의를 지속하는 능력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주의의 폭 이런 것들은 그 치매 초기에는 그렇게 크게 저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택적 주의력이나 주의 분할 능력, 주의 전환 능력과 같은 이런 고차 인지 기능을 요하는 주의력의 요소들은 좀 치매 초기 단계부터 저하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전측두엽 치매라든가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는 이런 그 고차 주의력이 흔히 같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주의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주 간단한 검사가 숫자 폭 검사라는 것입니다. 1년에 숫자를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가면서 불러들이고 그 숫자를 바로 따라 외우게 하는 검사. 이거는 가장 주의력의 단순한 영역, 단순한 자극에 그냥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 폭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 초기에는 이런 주의력 검사에서는 수행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따라 외우기는 그 숫자를 불러들이면 그 숫자를 거꾸로 순서를 거꾸로 따라하는 검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시된 정보를 머릿속으로 유지하면서 또 거꾸로 이 조작하는 걸 내적인 정신 활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작업 기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바로 따라 외우기에 비해서 거꾸로 따라 외우기는 좀 더 복잡한 자극에 정신적 조작을 많이 가해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더 집중을 요하고 내적으로 복잡한 정신활동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단계에서 이 거꾸로 따라하기 수행은 좀 더 빨리 저하되기도 합니다. 자, 숫자폭 검사는 소리를 듣고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언어적, 청각적 주의력을 측정합니다. 또 청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청력에 이상이 없는지를 꼭 사전에 확인하고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에 비해 시공간폭 검사는 그 시각 자극, 그 시공간 자극에 대한 주의폭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숫자폭 검사와 마찬가지로 바로 따라짚기, 거꾸로 따라짚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게 그 시공간 폭 검사 도구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뭐 자극이 9개 사용되는 검사 도구도 있고 10개 사용되는 검사 도구도 있습니다. 검사 도구에 따라 다른데 이 평가자 방향에는 숫자가 써 있고 피검자 방향에는 숫자가 써 있지 않습니다. 평가자가 자, 이렇게 숫자를 짚게 되면은 피검자는 이어서 평가자가 짚은 그 토막을 순서대로 짚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따라짚기라면 거꾸로 따라짚기는 평가자가 이렇게 짚은 자극을 거꾸로 따라짚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짚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폭 검사는 시공간폭 검사는 숫자폭 검사는 다시 시공간 자극에 대한 주의력과 집중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좀 평가할 수 있는 주의력 검사로는 요일이나 달을 거꾸로 따라 말하기 이런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좀 지속적으로 주의를 잘 유지하는지 검사할 때는 연속 빼기 검사를 시키는데요. 이거는 필기를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암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암산은 내적 정신활동이기 때문에 주의력이 많이 요구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 빼기 7이라든가 좀 그 학력 수준이 낮거나 계산 능력이 부족하신 분은 뭐 20 빼기 3, 20 빼기 2 이런 식의 쉬운 계산 문제를 암산으로 연속해서 빼는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들은 MMS라든가 이렇게 선별형 검사들에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주의력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 능력, 특정 자극에 주의의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검사 중에 하나가 지우기 검사입니다. 지우기 검사는 이거는 제가 지우기 여러 가지 사용되는 검사의 변형된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지우기 검사라고 하면 이 여러 개 동시에 제시된 자극 중에 동그라미만 지우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만 이제 지워나가는 그런 검사인데요. 자, 보통 어르신들이 이런 검사들을 할 때는 특별히 인지 기능이 아주 심하게 저하되신 분 아니고서는 대부분 정확하게 수행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복잡하거나 이런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편측 무시, 예를 들어 좌측만 뇌에 특정한 이상이 와서 좌측만 좌측은 지우지 못하고 우측에 있는 자극들만 지운다든가 부주의한 증상이 심해서 동그라미가 아닌 다른 자극들을 지운다든가 이런 오류들을 범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자, 길 만들기 검사나 스트록 검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우리가 주의 전환 능력이라든지 선택적 주의력이라든지 보다 복잡한 정신 처리 활동, 더 복잡하고 고차적인 주의력, 주의 통제 및 조절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자, 길 만들기 검사의 예인데요. 길 만들기 검사는 A형이나 B형 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검사는 숫자가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검사는 숫자나 글자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길 만들기 A형 검사는 우리가 비교적 좀 더 단순하고 지속적인 그냥 주의력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학습지 같은 데서 많이 이런 거 풀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숫자를 그냥 일련의 숫자를 순서대로 이어나가는 검사입니다. 1, 2, 3, 4, 5, 6, 7, 8. 보통 간단한 자극을 연습을 시켜드리고 실제 검사에서 이건 샘플 자극이겠고요. 연습 단계에서 사용되는 실제 검사에서는 뭐 20개나 30개 정도의 좀 더 많은 그 숫자들이 사용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속적으로 단순한 자극에 주의를 쭉 이어가는 검사라면 길 만들기 B 검사는 주의 전환이 요구되는 검사입니다. 어떤 자극은 숫자 1, 2, 3, 4,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숫자랑 글자가 섞여 있는 검사도 있고요. 어떤 검사는 색깔로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같은 경우는 문맹이 많기 때문에 숫자랑 글자를 사용했을 경우에 조금 과제 수행을 어려워해서 이렇게 색깔을 달리하는 검사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 검사는 뭐냐면 주의 전환을 어떻게 하냐면 그 첫 번째는 흰 자극에 흰 숫자에서 시작을 했다면 숫자를 일련의 숫자를 이어가는데 흰색, 검정색, 흰색, 검정색 이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르신한테 어르신 제가 숫자판을 보여드리고 이제 여기 일련의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를 1, 2, 3, 4 이어나가 순서대로 이어나가시는데 흰색, 검정색, 흰색, 검정색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 이게 주의를 바꿔주는 거죠. 흰 자극에 주의를 기울였다, 검정 자극에 주의를 기울였다.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흰색 1에서 시작했다면 검정색 2, 흰색 3, 검정색 4 이런 식으로 과제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과제는 1, 가, 2, 나, 3, 다 이런 식으로 숫자 한 번, 글자 한 번, 숫자 한 번, 글자 한 번 이렇게 주의를 바꿔나가는 그런 검사들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타입 B는 주의를 전환시키는 주의의 초점을 그 요구에 맞게 바꿔나가는 스스로 잘 바꿔나가는 그런 능력을 평가합니다. 자, 스트록 검사는 선택적 주의력을 검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 스트록 검사를 변형해서 우리 한동안 굉장히 N사에서 인기 있는 게임으로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 검사를 변형한 이제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트록 검사는 기본적으로 3단계 혹은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단계로 이루어진 기본형 검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보통 글자판을 제시합니다. 이 글자판은 동일한 색깔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냥 이 글자를 세로 순서대로 쭉 읽도록 하는 겁니다. 초록, 파랑, 초록, 빨강, 초록, 파랑, 초록, 빨강, 초록, 빨강, 파랑, 빨강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쭉 읽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자극이 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색상 단계인데 색상 단계에서는 적혀 있는 색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글자 단계에서 나온 색상, 초록을 연두로 읽지 않고 초록, 파랑은 파랑, 빨강은 빨강 이런 식으로 색상을 그냥 그대로 말하게 됩니다. 이 색상 단계의 카드들은 색깔로 이루어졌지만 글자 자극은 포함되지 않고 단순한 어떤 그냥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 자극 이외에 다른 어떤 방해 요소들이 별로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쭉 읽는 검사. 글자,
색상,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자 단계나 색상 단계는 한 가지 자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냥 아까 트레일 메이킹, 길 만들기 검사 A형처럼 단순하게 주의를 지속하는 능력을 봅니다. 반면에 이 마지막에 이루어진 글자 색상 과제는 동시에 제시되는 글자와 색상이 동시에 제시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고 그 또 하나 이 자극이 그냥 단순한 색깔이 아니고 글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자의 내용과 색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빨간색인데 초록색으로 써 있고 초록이라고 써 있지만 색깔은 빨간색이고 이거는 내용은 파랑인데 글자 색깔은 초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할 때는 이 글자를 읽는 게 아니고 색상을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기에는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글자를 익힌 사람이라면 색상보다는 글자가 훨씬 더 쉽게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 뇌에서는. 근데 이 쉽게 활성화되는 글자를 억제하고 색상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런 검사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시겠어요? 자, 여기서 색상만 색깔 이름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좌측을 읽는다면 빨강, 초록, 빨강, 파랑, 빨강, 초록, 빨강, 파랑, 파랑, 빨강. 이 과제는 제한 시간이 있어서 가능한 빨리 읽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강의라서 천천히 읽은 거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읽을수록 더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과제입니다. 자, 이게 앞서 한 글자 읽기나 색상 읽기에 비해서 아마 수행 속도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글자라는 간섭 자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수행 속도가 저하되긴 하지만 단순 주의력에 비해서 이 과제를 할 때는 글자 색상 과제를 할 때는 얼마나 더 수행이 저조한지 그 차이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유한 주의 자원에 비해서 선택적 주의력이 얼마나 저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주의를 억제하거나 이제 그런 능력인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속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고 자꾸 색깔을 말해야 되는데 글자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빨강, 초록, 빨강, 파랑 얘기하다가 그 이후로 뭐 초록, 파랑, 초록, 빨강 이렇게 글자 이름만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런 분들이 인지적인 억제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해석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억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억력은 아마 우리 치매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치매에선 기억력 저하가 가장 흔한 이제 현상이죠. 우리가 그리고 노화가 되면은 기억력 저하가 가장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기억력을 인지기능의 꽃이라고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기억력은 정보를 부호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기본적인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인간의 우리 모든 학습, 우리가 정보를 익히는 것들은 다 기억력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억과 학습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학습하면은 공부한다는 그런 학습으로 생각하는데 학습은 우리가 어떤 반복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잘 인출해서 활용하는 그런 능력들을 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억의 기본 과정은 입력, 저장, 인출의 단계입니다. 주의력과 마찬가지로 기억력도 이렇게 돈이나 자원과 같아서 어떤 용량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특히 즉각 기억력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보를 이제 입력하거나 저장하거나 인출하는 이 과정은 우리 정보 처리를 표방한 많은 기계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초기에 나온 게 사진기가 그렇고요. 사진기는 빛을 이용해서 이 자극들을 기계에 저장하는 거죠. 찰칵하고 정보를 입력해서 필름에, 요즘엔 필름은 잘 쓰지 않지만 요즘 같으면 뭐 USB나 이런 그 저장 장치를 사용하겠죠. 정보가 저장되고 그것들을 화면이나 종이로 인화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인출 과정을 거칩니다. 인간의 기억력을 가장 잘 표방한 기계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컴퓨터 안에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은 인간의 한정된 용량보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기계에 저장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가끔가다 인출을 잘 못하게 되지만은 이 기계에 저장된 것들은 잘 검색해서 빨리빨리 인출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인간의 기억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기계를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이런 기계의 정보 처리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정보 처리 기능을 오히려 역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정보를 저장할 때 여러분들이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단기 기억이란 표현은 잘 쓰지 않고 즉각 기억 혹은 작업 기억이란 표현을 씁니다. 정보는 아주 짧은 순간 일시적으로 저장될 때가 있고요. 또 굉장히 장기간 오랫동안 저장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란 표현은 왜 안 쓰냐면 우리가 이 즉각 기억, 작업 기억이란 말은 사실은 수초간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단기 기억이라고 말할 때는 사람들이 어제 일도 기억 못하거나 일주일 전 기억을 못해서 난 단기 기억이 떨어지나 봐. 뭐 이런 식의 말을 많이 쓰고 용어가 우리가 실제로 쓰는 개념과는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요즘은 즉각 기억이란 말을 씁니다. 즉각 기억이나 작업 기억은 정보의 용량이 매우 한정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수초간 저장하다가 쉽게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정보량이라서 보통 우리가 7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정보가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한 번에 정보를 들으면 5개에서 9개 정도의 범위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7자리인 이유도 한 번에 우리가 자기가 정보를 좀 잘 한 번에 들었을 때 기억할 수 있는 양이 7개에 기초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전화번호가 길어져서 뭐 8자리 정도 되기도 하지만 전화번호를 보통 7자리 이내에서 만드는 것도 이렇게 우리 즉각 기억의 용량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에 기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임금 이름 외울 때 어떻게 외우셨어요?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7단위씩 끊어서 아마 보통 외우셨을 거예요. 그런 방법들도 다 즉각 기억의 용량이 7개 정도 한 번에 우리가 끊어서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7단위로 정보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각 기억은 용량이 한정돼 있고 한시적으로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장기 기억으로 가느냐? 우리가 이런 즉각 기억의 정보들은 반복 경험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응고화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억이 젤리처럼 말랑말랑 하다가 좀 딱딱하게 굳어지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기억은 꼭 즉각 기억을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특이했던 경험이라든가 충격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 듣고도 한 번 경험하고도 쉽게 잘 잊혀지지 않죠.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떠올린다면 그 사건을 내가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한 번만 경험했고 아주 짧은 순간 경험했는데도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억들은 즉각 기억을 거치지 않고 장기 기억으로 바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 기억은 즉각 기억에 비해서 용량의 양이 그냥 무한대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게 용량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일단 장기 기억으로 우리가 살면서 기억하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정보들이 이 장기 기억에 남아있는 정보는 용량도 무한대고 시간도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저장 시간이 즉각 기억처럼 뭐 수초에 머물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장기 기억으로 넘어왔다 하면은 좀 영구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치매와 같은 신경인지 기능에 손상이 없다면 물론 이 치매와 같은 신경인지 기능에 손상이 있다면 장기 기억의 정보도 많이 저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치매 환자분들이 그 최신 정보를 잘 기억을 못하지만 오래전 과거 일을 잘 기억하는 일은 최신 정보는 새로운 정보가 입력이나 저장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옛날 일들은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어느 정도 기억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치매의 그 후기 단계가 되면 이런 장기 기억에 저장됐던 정보도 망각을 하게 되죠. 자,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만큼 중요한 건 인출하는 능력입니다. 저장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필요한 상황에 잘 인출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저장을 어떻게 잘 하느냐, 잘 조직화시켜서 하고 인출에 유리하게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인지 기능입니다. 근데
특정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특히 전두엽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저하되면은 저장하는 데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것들을 잘 분류하고 조직화해서 필요한 상황에 잘 선택해서 끄집어 쓰는 게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 검사는 이런 기억의 과정들을 측정하는 방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억력 검사는 뭐 언어적인 자극이 사용되기도 하고 시각적인 자극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언어적인 자극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단어 목록 기억 검사라고 단어를 여러 개 불러주고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검사가 있죠. 이야기 회상 검사는 이야기를 한 가지 어떤 스토리를 들려주고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단어 목록 검사는 단순한 단어들을 많이 외우느냐를 학습하는 능력을 보는 거지만 이야기는 전후 맥락이 있고 사람이나 장소, 시간, 다양한 정보의 맥락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경험을 기억하는 일, 즉 일화기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화기억을 기억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이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일상생활의 기억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야기 회상 검사도 많이 사용됩니다. 시공간 기억 검사 같은 경우는 뭐 특정 그림이라든가 도형 자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려보게 하고 그것들을 추후에 기억하게 한다든가 그것과 비슷한 자극들을 보여준다든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기억 검사는 그 자극을 제시하고 즉각적으로 바로 자극을 제시한 다음에 바로 기억하게 하는 즉각 회상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 목록 기억 검사라고 하면 단어를 10개에서 15개 정도 한번 쭉 불러준 다음에 그걸 다 듣고 나서는 스스로 기억하게 하는 즉각 회상 검사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뭐 10분 혹은 20분, 이거는 과제마다 지연 시간 다르지만 좀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자극을 스스로 기억하게 합니다. 회상 검사라고 하는 거는 그걸 스스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단어가 뭔가요 해서 스스로 기억해서 인출해서 말하는 거는 회상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혹은 아까 그렸던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는 것도 회상 검사입니다. 이걸 즉각적으로 한번 한 20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지연시켜서 지연 회상 한번 검사하게 됩니다. 자, 주의할 거는 이때 20분 정도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게 되니까 우리가 다른 과제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원래 기억해야 될 자극과 유사한 자극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 목록 기억 검사 즉각 회상을 시켜놓고 20분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는 검사, 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라든가 단어 유창성 검사라든가 단어가 사용되는 검사들은 여기에 간섭 과제, 다른 과제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 검사에서 접했던 기억 자극과 단어 자극과 단어 이름대기 검사에서 사용되는 단어 자극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간 검사를 했다고 하면 이 중간에 시각 자극이 사용되는 다른 과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즉각 회상을 시키고 한 20분 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지연 회상을 시킵니다. 재인 과제라 하면 객관식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회상은 자기가 스스로 그걸 우리가 인출하는 주관식형 검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시험 볼 때 주관식형 검사는 회상형 과제인 겁니다. 근데 재인 과제는 뭐냐면요.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내가 정보는 저장했는데 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인출이 안 되는 건지 저장도 안 되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상 검사랑 재인 검사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재인 검사라 하면 같은 그 단어를 보여주고 자, 아까 불러드렸던 단어 중에 사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까 불러드렸던 단어 중에 호랑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가 외울 때 사과, 호랑이 이런 걸 인출은 못하지만 얘기를 들으면 기억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재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고요. 시공간 기억 검사 같은 경우도 그 회상 단계가 지연 회상이 끝나면 그 그림의 일부분을 보여주면서 아까 이런 그림을 봤는지 안 봤는지, 물론 재인 과제에는 이 단어 목록 기억 검사 혹은 시공간 검사, 이야기 회상 검사, 이 실시한 검사에 포함되는 정보도 있지만 전혀 다른 포함되지 않은 정보도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회상도 못하고 제인도 못한다는 거는 정보가 입력이 안 됐다는 얘기죠. 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상은 잘 못했지만 제인은 한다 하면 정보를 입력은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인출해서 보고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 제인을 통해서는 내가 입력했던 정보가 뭔지 확인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머릿속에 저장이 됐다는 얘기죠. 자, 내가 주관식 시험은 잘 못 보지만 보기로 객관식으로 제시된다면 그 답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인출이 안 되는 문제이지 저장을 못했다는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검사 과정을 해석할 때 저장이 안 되는 건지 인출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기억 검사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언어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능력은 말하기, 이해하기, 이름 대기, 따라 말하기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능력은 사실 그 실어증이 오지 않는 한 그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경우에는 치매 후기까지 크게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기를 할 때 근데 기본적인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말하기 능력이 저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전에 비해서 말의 유창성이라든가 이런 표현 방식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저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들도 있지만 말하기 능력은 사실은 행동 관찰이나 임상 면담을 통해서 많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관찰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검사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전반적인 말의 양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전반적인 언어 표현의 빈도나 표현의 이 말을 유창하게 하는지, 특히 전반적인 말의 양인데 물어보면 잘하는데 자발적으로는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음의 정확성. 말은 어느 정도 하는데 약간 발음이 부정확하다든가 억양이나 리듬이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뇌졸중이라든가 다른 뇌의 구조적 이상이 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문법에 맞게 표현을 하는지, 단어나 조사를 적절히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언어, 말하기 능력을 우리가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임상 면담이나 행동 관찰을 통해서 잘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해하기 능력은 말을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검사 상황에서는 특히나 지시가 간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하기 능력이 잘 저하가 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능력을 평가할 때는 단어나 짧은 구문 아니면 짧은 대화, 익숙한 문장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하는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좀 길고 복잡한 대화는 잘 이해 못하는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로 이해하기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문장이 길어지고 복문이 사용되거나 이러면서 문장의 문법이 복잡해지는 문장들도 잘 이해하는지, 치매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능력도 사실은 다른 인지기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서서히 저하되기도 하지만 또 이해하기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데 생활이 단조롭고 짧고 간단하게 말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능력이 저하됐는지 간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가 상황에서 잘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 말하기 능력도 이제 짧은 문장이나 이제 속담이라든가 격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간장공장, 공장장 이렇게 우리가 그냥 리듬을 타는 어떤 관습적인 표현들 이런 말들을 어느 정도 따라 말할 수 있는지를 보는 능력입니다. 이해하기나 따라 말하기 같은 능력을 평가할 때 주의할 점은 언어 능력이 저하돼서 이 과제 수행이 저하되기도 하지만 주의력이 저하돼 있어서 이 상대방의 말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해력이 저하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의력에 문제가 없는지 주의를 잘 집중한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되는지를 잘 신중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이름대기 능력은 우리가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에서부터도 쉽게 관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인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명사나 이런 것들을 잘 대지 못하고 대명사로 많이 그거, 저거 하거나 어떤 단어를 말할 때 쉽게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할 때가 있죠. 이게 이름대기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해서입니다. 이름대기 능력은 대면한 상황에서 이름대기 능력을 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단어를 생성하는 능력을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대면한 상황에서 이름대기 능력이라 하면 실제 이 물건을 보여주고 이름을 댄다든가 아니면 그림으로 된 자극을 보여주고 그 사물을 보면서 이름을 대는 것들을 평가하는 게 우리가 대면한 상황에서 이름대기 능력, Confrontational Naming Ability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능력들이 보통 언어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이름대기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분들이 자발적인 이름, 이제 이거 대면했는데 이름대기가 안 될 때 인출이 안 돼서 우리가 설단 현상, 팁 오브 텅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혀끝에서 말이 맴돌면서 그 단어가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는 주로 인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출의 예를 들어서 의미 단서를 주거나 의문 단서를 주면은 그 단어를 인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이란 말이 잘 생각은 나지 않는데 볼자로 시작하는 단어라고 얘기해 준다면 아 볼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거는 그 인출의 문제를 보이는데요. 간혹은 그 단어의 명칭 자체를 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어 찾기 어려움 같은 것도 나타날 때도 있고요. 자발적인 단어 생성 능력은 사실은 어떤 조건, 예를 들어서 그 특정 글자로 시작하는 말을 해보라고 한다든가 특정 범주, 동물이라든가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특정 범주를 제시해주고 거기에 포함되는 적절한 단어를 스스로 만들어서 말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이거는 좀 더 자발적으로 생각을 산출하는 능력, 그 다양한 생각을 산출하는 어떤 생각의 유창성, 유연성들을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언어 능력뿐만 아니고 우리 전전두엽 기능이 담당하는 고차 인지 기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너러티브 네이밍 어빌리티를 사용하는 검사들은 보통 단어 유창성 검사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언어 능력 검사에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전두엽 및 관리 기능 검사에도 포함됩니다. 자, 다음에는 시공간 능력을 보겠습니다. 시공간 능력은 시지각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 형태, 크기 등 자극의 물리적 특성을 잘 인지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빨간색인지 동그란 모양인지 크기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지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시공간 구성 능력은 이 시각 정보랑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라 3차원적인 공간 안에서의 그 관계를 인식하는 능력이라든가 거리감이라든가 부피감이라든가 이런 게 다 공간 능력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시공간 능력 검사는 주로 도형을 모사하는 과제가 많이 사용됩니다. 시공간 능력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길찾기 능력입니다. 우리가 길눈이 어둡다는 표현을 쓰는데 선천적으로 조금 시공간 능력이 저하되신 분들은 길눈이 어두워서 길찾기를 원래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길치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인분들이 방향 감각이 저하된다든가 길찾기에 어려움을 보인다든가 이제 그래서 자꾸 그 길을 잃어버려서 나가면서 이제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길찾기 능력은 시공간 구성 능력이 굉장히 많이 관여합니다. 뿐만 아니고 시공간 구성 능력을 바탕으로 한 시공간 기억력도 많이 관여합니다. 자, 그래서 시공간 구성 능력을 포함하는 검사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극을 이 화면에 제시하지 못했지만 SNS에 포함되는 레이 컴플렉스 피겨 테스트라든가 세라드에 포함되는 도형 그리기 검사 이런 검사들이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다음에는 전두엽 및 관리 기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두엽 및 관리 기능은 인간을 인간답게 보여주는 인지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억력이 인지기능의 꽃이라면 전두엽 및 관리 기능은 그 인지기능의 지휘자, 통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뇌의 CEO라고 보죠. 전두엽 및 관리 기능, 특히 왜 전두엽 및 관리 기능이냐면 이 관리 기능, 이그제큐티브 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그제큐티브 펑션은 독립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해 나가는 고차 인지 기능을 말합니다. 이 이그제큐티브라는 말은 CEO 할 때 들어가는 그 이그제큐티브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차 인지 기능이고 그 고등동물, 특히 인간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서 더 그
예를 들어 파충류 보면은 그 거의 머리랑 얼굴이 구분이 안 되죠. 이건 이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게 전두엽에서 많이 이루어진 뇌의 앞부분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경우들은 이 뇌의 앞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새, 포유류로 갈수록 얼굴과 이마, 머리가 구분이 되잖아요. 이 뇌 앞부분이 점차 발달하고 이제 이 전두엽이 가장 발달한 이제 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이 고차 인지 기능을 해나가기 때문에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킬 수도 있었던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 뇌가 노화될수록 이 전두엽 및 관리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됩니다. 전두엽 및 관리 기능은 뇌의 세 가지 영역에서 많이 관장하는데요. 특히 전두엽 중에도 가장 앞쪽인 전전두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외측 전전두엽이라고 얘기하는 부위에서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것, 비유나 은유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추상적 사고력이나 어떤 벌어지지 않은 일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그 유사한 것과 유사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개념화시킬 수 있는 개념 형성 능력, 예측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그 내 목표에 맞게 내가 행동을 조절해서 이행하는 능력,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우리 주의 전환과 같이 생각을 전환시키고 융통성 있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적 주의력이나 주의 전환 능력이나 주의 분할 능력과 같이 주의를 복잡하게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등등등 뭔가 복잡하고 이렇게 조직화시켜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들은 이 배외측 전전두엽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요. 기억력이 나쁜 것도 아니고 언어 능력이 저하된 것도 아니고 시공간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주의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기본적인 전반적인 인지 기능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딘가 약간 2%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적절성이 없다든가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든가 단순한 상황에서는 비교적 기능을 잘하는데 복잡한 상황이 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기능이 뚝 떨어진다든가 이런 분들은 주로 이 관리 기능, 전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 부족하거나 저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요리를 잘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리 같은 것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손맛이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리는 대표적으로 그 목표에 맞게 일을 조직화시키고 순서화시키고 계획적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뭔가 그 어떤 재료를 먼저 어느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리 시간도 달라질 수 있겠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분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조직화된 사고력을 요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하는 능력이 저하됐다는 것은 이 관리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하거나 어려운 판단이 생기면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저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관리 기능의 문제입니다. 이 관리 기능이 담당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안화 전전두 피질, 이 눈 부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 부위,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건 배외측 전전두엽이라면은 감정을 조절하고 어떤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걸 조절해서 표현한다든가 충동을 조절하는 것, 사회적인 판단력, 자기 통찰 능력 이런 것들은 안화 전전두 피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노인분들이 이기적이거나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나 다른 사람의 감정, 욕구로 인식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감정은 인식은 하는데 화가 나면 그대로 화를 낸다든가 좋으면 너무 좋아한다든가 우리가 상황에 맞게 충동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회적인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의 적절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화 전전두 피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타인과의 이제 대인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행동 통제가 잘 안 되는 듯이 보인다든가 외연하든 행동 문제로 나타나서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존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신경인지 기능 검사에서는요, 이
이 부위 배회측 전전두엽을 포함한 측정하는 검사들은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정서라든가 충동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검사들은 아직 이렇게 표준화돼서 개발이 많이 안 돼 있고 더군다나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동일한 자극을 사용하기 어려워서 좀 개발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경심리검사, 신경인지기능 검사에서 전전두엽 관련 검사들이 저하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해서 이분이 전전두엽이나 관리기능이 잘 유지된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죠.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그 정신행동 증상 같은 평가들을 통해서 이런 충동 조절이나 정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의 사회적 판단력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른 이렇게 방식으로 평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동기나 자발성과 관련해서는 전두엽의 안쪽 내측 전두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어떤 치매 노인들은 너무 충동 조절이 안 되거나 부적절한 행동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치매 노인들은 우울증 환자처럼 동기가 없거나 주변 활동에 무관심하다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자발적으로 안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타나죠. 이런 것들은 내측 전전두엽에 있는 그 기능들과 많이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위까지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없겠지만은 전두엽과 관리 기능을 구성하는 하위 인지 기능들은 이렇게 다양하고 주로 실생활의 기능들과 많이 관련이 있다는 점들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두엽 및 관리 기능 검사에는 이러한 검사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공통성 검사는 개념화 능력을 묻기도 하고요. 언어 유창성 검사는 아까 자발적인 단어 생성 능력이나 인지적인 유연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동물 이름 내기라든가 쇼핑 리스트를 댄다든가 특정 글자, 기억, 우리나라에서는 기억, 이응, 시옷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특정 음운으로 시작되는 그 단어들을 댄다든가 이런 검사입니다. 우리 길만들기 B형 주의력 검사에서 나왔던 스트록 검사의 색상, 글자, 간섭 과제 같은 이 복잡한 선택적 주의력이나 주의 전환 능력을 재는 것도 전두엽 및 관리 기능이라고 많이 얘기가 되죠. 자, 나중에 이제 SNSB나 세라더 같은 구체적인 신경심리 검사 배우면 잘 나오겠지만 특히 SNSB에 포함되어 있는 행동 과제들이 있습니다. 컨트래스팅 프로그램 테스트라고 해서 자, 컨트래스팅과 반대죠. 그 검사자가 제시하는 것과 다르게 손가락을 드는 그런 검사입니다. 검사자가 하나를 들면 피검자는 두 개를 들고 검사자가 두 개를 들면 피검자는 하나를 들고 이렇게 반대로 행동하는 검사. 고노고 테스트는 그 고반응과 노고 반응이 있습니다. 검사자가 하나를 들면 두 개를 들고 두 개를 들면 손가락 안 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검사들. 그 다음에 주먹, 손날, 바닥, 주먹, 손날, 바닥이라고 하는 루리아 3단계 검사. 그 다음에 양손의 움직임을 교차하게 하는 얼터네이팅 핸드 무브먼트 테스트. 이런 검사들은 우리가 행동을 그 목표에 맞게 혹은 규칙에 맞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조절하고 통제하는 행동 관리 기능이라는 것들을 평가하는 검사들입니다. 그다음에 루리아 룹 테스트라든가 얼터네이팅 트라이앵글 앤 스퀘어 테스트라고 얘기해서 특정 자극을 그리는데 좀 반복되는 자극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그 세모네모를 이어서 그린다든가 루프를 여러 개 그린다든가 할 때 이거는 우리가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보속 반응들을 평가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는 검사들입니다. 자, 이런 검사들을 일일이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다른 배터리형 신경심리 평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여기 포함되는구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개별 신경인지 영역과 거기에 각각 해당되는 신경심리 검사를 앞에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검사 방법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신경심리 검사는 여러 인지 기능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기억력만 검사를 한다든가 주의력만 검사한다든가 이런 일은 별로 없고요. 치매는 특히나 여러 인지 기능이 종합적으로 저하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 인지 기능, 신경 인지 기능을 포함한 검사들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검사 종류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봐야 되는데 크게는 선별 검사와
종합형 검사, 배터리형 검사라는 검사로 구분됩니다. 선별검사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뭐 치매가 있는지 아닌지를 스크리닝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인지기능 수준을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거지 이건 진단용 검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MMSE 간이 정신상태 검사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 좀 동양형 버전으로 변형시킨 하세가와 치매 척도, 7분 선별 검사 등이 있습니다. 7분 선별 검사는 사실 실제 시행하면은 7분보다는 조금 시간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MMSE 또 우리나라에 여러 종류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세라드에서 사용되는 세라드 KC가 있는가 하면 SNSB에선 KMMSE가 사용되기도 하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서는 그 MMSE DS라는 검사를 새로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해당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이나 매뉴얼을 보시면은 잘 교육하는 자료들이 나왔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MMSE DS는 연령, 교육 현안, 성별 등을 고려해서 규준을 적용합니다. 자, MMSE DS 구성을 보면요. 우리 아까 시간 지남력, 날짜, 요일, 계절, 연도, 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연도, 달, 날짜, 요일, 계절 이 5가지 영역도 있고요. 장소 지남력은 이제 문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현재 위치한 뭐 나라 이름이라든가 구라든가 뭐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무엇하는 곳인지 뭐 이런 것들을 몇 층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현재 위치한 장소에 대한 인식 능력을 포함하는 게 한 5문항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단어에 대한 새 단어를 불러주고 즉각 따라하는 회상하는 과제. 그다음에 주의 집중력 과제는 100-7을 5단계로 이제 빼는 과제. 앞에 불러준 새 단어를 지연시켜서 회상하는 과제. 사물을 직접 보여주고 이름 대기 하는 과제, 따라 말하기 과제. 실행증이라고 하는 건 행동을 이행하는 능력인데 세 가지 어떤 지시를 듣고 그거를 순서대로 이행하는 과제. 오각형이 사용된 시공간 구성 능력 과제. 그다음에 판단력이나 추상적 사고력. 이제 일상생활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과제들로 이루어져 있고 총 30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별, 연령, 교육연한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명히 잘 확인하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선별검사는 짧고 간단한 대신에 그 인지기능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선별하게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검사고 여러 인지기능을 면밀히 평가할 수 있고 진단적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형, 총집형 신경심리 검사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정밀 검진에 주로 사용되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 가장 초기에 개발된 KDRS, 지금은 2판까지 개발되어 있고요. 세라드, 이 세라드도 2판까지 개발되어 있고 국내에 노인들의 신경인지 기능 특성을 반영해서 순수하게 국내에서 개발된 서울신경심리검사 SNSB 이것도 2판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검사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이 강의에서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각각 그 해당 검사들을 하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KDRS는 주의력, 관리기능, 개념화, 구성능력, 기억력 이 5가지 인지 영역에 대한 이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DRS의 장점은 총점이 제시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노인들의 지능처럼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기억력 검사가 지연회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는 단점도 이제 좀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자, 세라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치매 진단에 사용되는 신경인지기능 검사 중 하나인데요. 사실은 임상과 평정 버전이 있고 그 신경인지 검사 버전이 있고 이렇게 2가지가 짝을 이루어서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중에 임상과 평정이 아니고 신경인지 기능 검사 이제 세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상과 평가랑 신경인지 평가가 결합이 돼서 진단적인 평가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라드의 장점은 이제 노인들은 그 좀 신체 기능도 저하돼 있고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그 일반 성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저하돼 있고 주의 집중의 시간도 좀 제한적이고 피로도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지기능 검사를 많이 넣어서 많이 평가하면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 피로도라든가 주의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수행 동기를 저하시킨다든가 다른 요소들 때문에 수행 평가를 길고 복잡한 긴 검사들을 시행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치매에 굉장히 민감한 인지기능들을 추출해서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인지기능들을 핵심 인지기능들을 추출해서 비교적 짧고 간단하면서도 여러 인지기능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언어 유창성 검사는 관리 기능이나 인지적 유연성, 아까 말한 자발적인 단어 산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도 보통은 60문항인데 단축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컨프런테이셔널 네이밍 어빌리티라고 이름대기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 MMSE가 포함되어 있고요. 단어 목록 기억 검사라고 이제 단어 목록을 사용하는 10가지의 단어들이 사용되고요. 즉각해상, 지연해상, 재인 검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행동 검사라고 해서 뭐 행동을 보는 건 아니고요. 간단한 도형들을 사용한 시공간 구성능력 검사 그리고 그것들을 지연해상하는 구성행동 해상 검사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세라드의 기본형으로 원래 개발되어 있던 거고 이후 연구자들이 길만들기 검사를 포함시켜서 길만들기 A형, B형을 포함시켰습니다. 세라드에 있는 길만들기 검사는 숫자랑 문자가 사용되는 이제 그런 검사입니다. 자, 이 판에서는 스트로크 검사가 보강이 돼서 그동안 세라드 신경심리평가가 전두엽 관리 기능 검사가 조금 빈약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강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총지평 신경인지기능 검사는 SNSB2입니다. 이제 이 판이 개발돼 있고요. SNSB2는 45세부터 규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조기에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집중력 검사로는 그 경계 검사 소리를 듣고 이제 박수 소리에 이제 특정 소리에 반응하는 검사, 그다음에 숫자폭 검사, 글자 지우기 검사, 언어 능력은 이해력, 따라 말하기,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를 60문항 풀 버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15문항 단축 버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손가락 이름대기, 좌우진 압력, 신체 부위, 재인, 계산 과제,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실행증을 볼 수 있는 검사들, 그 다음에 시공간 능력으로는 레이 복합 도형이 사용되고 이게 추후에는 시공간 기억력 검사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 기억력 검사로는 서울 단어 학습 검사라고 해서 12개의 단어를 즉각해상, 지연해상, 재인시키는 그런 검사입니다. 재인 과제에서는 이 제시된 과제랑 관련이 있는 자극, 관련이 없는 자극으로 방해 자극이 구성되어 있어서 기억 간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두엽 및 집행기능 검사는 아까 우리가 운동 조절과 보속증을 볼 수 있는 행동관리 기능이라는 능력들을 볼 수 있는 여러 개 검사들, 스트로크 검사, 트레이 메이킹 검사, 그 다음에 그 단어 유창성 검사도 범주 유창성, 글자 유창성, 그 다음에 처리 속도를 볼 수 있는 디짓 심벌 코딩이라는 숫자 기호 부호화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NS면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두 총지평 검사보다는 포함시키는 소검사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또 45세부터 좀 젊은 좀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의 신경인지 기능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이런 검사들은 다 연령, 학력, 뭐 세라드 같은 경우는 성별 기준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길게 신경심리평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경심리학은 인간의 행동, 정서, 인지 등 뇌 구조 및 체계와 관련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 신경심리평가는 이러한 신경심리학의 기초에서 인지장애에 대한 진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의 심각도를 평가하고 치매의 원인 질환을 변별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추적 평가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 신경심리평가는
면담, 행동관찰, 신경심리와 같은 정보 수집 단계와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는 단계로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기분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예, 기분검사 평가가 치매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은 노년기 우울증의 특성 때문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특성이 우리가 우울하면 대표적인 게 슬프고 울적한 기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할 것 같은데 노년기 우울증에서는 피로감이라든가 무기력 등 신체 증상이 흔합니다. 그 다음 동기 저하라든가 의욕이 저하돼서 주변 활동에 대해서 무관심해 보이는 양상들, 그 다음에 우울증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인 집중력이나 건망증, 인지적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들, 정신운동 지체가 나타나서 행동이 느려지고 굼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동반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기나 의욕이 없고 피로감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행동량이 적어지고 인지적인 적극성도 저하돼서 어떤 일에 참여를 잘 안 한다든가 아까 건망증 양상들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마치 치매처럼 비춰져서 우리가 이것들을 가성치매로 보이기도 치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도 디멘치아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반면에 치매 초기에 그 인지기능 저하가 좀 경미하게 나타날 동안은 그냥 우리가 그것들을 정상 노화 과정에 나타난 인지기능 저하로 치부하고 오히려 치매에 흔히 동반되는 무관심이라든가 그 전전두엽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동기 저하 등을 우울 증상처럼 오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랑 노인 우울증을 감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 우울증을 평가하는 도구로는 꼭 노인은 아니지만 보통 우울증 평가에 많이 사용되는 건 임상가가 직접 면담을 통해서 평정하는 도구로 해밀턴 우울 평정 척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역학 연구라거나 스크리닝 검사를 할 때 세스디라는 도구도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뭐 임상 장면에서는 BDI 100 디프레션 인벤토리라는 검사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노인에게만 특정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선별평가라든가 심각도 평정을 하는 도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단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고 선별하거나 증상의 심각도를 평정하는 도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노인 우울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성인들의 우울보다는 양상이 달라서 그 예스비제라는 사람이 노인 우울 척도라는 걸 개발했고 다양한 버전의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가 이제 연구가 표준 신뢰도 타당도가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대상 우울 선별 검사에 많이 사용된다는 거. GDS 역시 노인 대상 우울 선별 검사에 그 많이 사용된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별 검사라는 거 진단 검사 아니고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GD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다양한 여러 연구자들이 신뢰도 타당도를 연구하고 그 기준들을 제시했는데요. 비교적 가장 최근에 나온 GDS KR 버전 같은 경우는 그 절단점이 16에서 17점입니다. 이건 30문항이고요. 예, 아니오로 평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점 돼서 총점이 30점입니다. 제가 교재도 제시했는데 그 역채점 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오를 바꿔서 채점해야 되는 문항이 있으니까 채점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GDS-KR을 사용하였을 때 우리가 절단점이 16에서 17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30문항짜리가 좀 노인에게 길 수도 있어서 그 단축형 GDS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단축형 GDS는 15문항, 15문항이고요. 마찬가지로 예, 아니요, 평정, 역채점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총점은 15점입니다. 이거는 조금 기준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 우리가 선별검사를 할 때는 조금 더 왜냐하면 고위험군까지 포함시켜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범위를 넓게 잡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선별검사 때는 주로 절단점을 8점 이상으로 잡고 있고요. 임상 집단이라면 우리가 우울증의 이제 유의한 수준이라고 볼 때 10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선별검사할 때랑 임상 집단 적용할 때 절단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 기억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선별검사로 GDS를 단축형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8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기분 검사에선 그래서 꼭 알아두어야 될 점이 주의 집중력 저하라든지 건망증, 정신운동 지체를 동반하는 노인성 우울증과 우울감, 무감동, 동기저하 같은 징후를 동반하는 치매를 변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울증 노인들도 신경인지 기능 검사가 좀 수행이 저하될 수도 있고 또 치매 환자 같은 경우도 우울이나 무감동, 동기저하 때문에 우울과 관련된 평가에서는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임상가가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노인 우울 검사로는 GDS-KR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자기보고형 검사고 단축형 15문항짜리 GDS-K도 개발돼 있어서 좀 상황에 따라서 GDS-KR을 쓸 수도 있고 단축형 GDS를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GDS-KR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단점이 16에서 17점이고 단축형은 지역사회 선별검사로 사용될 땐 절단점이 8점, 임상장면에서는 절단점이 10점이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신경심리평가와 기분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